1952년 11월 15일 옛 소련의 카자흐 SSR 우즈나가시에서 카자흐스탄 출신인 아버지와 벨루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니콜라이 에스폴리치 주마갈리에프는 네 자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2명의 누나가 있었고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안에 여성들이 많아 환경은 아주 화목한 편이었지만 갈리에프의 성격은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삶의 환경이 남성을 거칠게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학창시절 친구들과 싸움을 하다 상대편 주먹에 맞아 앞니가 빠지며 틀니를 끼워놓고 다니는 불상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틀니는 일반적인 아이보리색 이빨이 아닌 금속 모양으로 만들어진 틀니였습니다. 녹슬지 않게 스테인리스 틀니를 만들어 끼워 넣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금속 이빨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메탈팡이라는 별명이 붙으며 친구들 사이에서 무서운 인물로 각인되었습니다. 9학년을 마친 갈리에프는 철도 기관사를 꿈꾸며 주마갈리브에 있는 철도학교에 입학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철도학교를 졸업한 그는 옛 구리에프로 돌린 도시, 현재는 아티우라고 불리는 카자흐스탄의 도시로 배정이 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티라오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대륙 횡단 열차가 운행되는 곳으로 알마티에서 서쪽으로 2700km, 러시아의 아스타라 안에서 약 351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갈리에프는 첫 직장에 적응도 하기 전에 18세의 나이에 소련군에 징집이 되어 우즈베키스탄 SSR 사마르칸트에서 화학방위군으로 복무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군에서 운전 경험을 쌓은 후 사회에 나가 트럭 운전수로 직업을 구해 돈을 번 후 자력으로 대학에 진학해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갈리에프는 이런 정확한 인생의 목표를 세워두고 열심히 운전일을 배워두며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운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대학 진학의 꿈도 포기하며 운전수의 꿈도 대학생의 꿈도 모두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꿈을 잃고 잠시 생각에 잠긴 갈리에프는 추억거리를 찾아 소련 일대를 여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랄 산맥, 시베리아, 무르만스크를 여행하며 인생을 즐겼습니다. 때로는 여행 경비가 부족해 현장에서 일자리를 구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낭만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자격증은 없었지만 절실함에 배우게 된 중장비 기술과 전기 기술, 선원으로 일했던 경험은 그의 인생에 훌륭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1977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소방관 시험을 보기 위해 카자흐스탄 우즈나가시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사람 생명의 존엄과 맞아떨어지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방관 시험에 합격이 되어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그는 소방관이 평생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안정된 직업도 갖추었겠다,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갈리에프는 인생의 동반자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에 소개팅을 부탁하며 여러 여성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매번 소개받은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서운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수염도 깎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나갔으며 여성이 호감을 가질 만한 복장을 하고 나갔다고 생각을 했지만 매번 퇴짜를 맞는 기분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배신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소개받은 여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던 갈리에프는 한참 젊은 시기에 끓어오르는 성욕을 해소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매춘부들이 즐비한 사창가를 기웃거리기로 했습니다. 사창가에서 한번 여성의 맛을 알게 된 갈리에프는 누군가에게 사정하지 않아도 되고 순순히 본인 뜻을 따라주는 매춘부 여성들이 부담이 없고 좋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곳을 자주 들르며 성욕을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갈리에프는 소변을 볼 때마다 따끔하고 고통스러워 걸음조차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그는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매독 그리고 트리코나마스라는 성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매춘부 여성들에게서 옮았던 것이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갈리에프가 성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어차피 소개팅도 끊어질 것이 뻔했고 소방서 내에서 형편없는 놈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갈리에프는 본인을 웃음거리로 만든 매춘부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들에 대한 극심한 증오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리에프는 본인이 당했던 수치심을 보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아야 하고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1979년 1월 24일 그는 우즈나가시 외곽 시골길에 차를 받쳐두고 지나가는 여성이 있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에 범죄 대상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독하고 초조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가던 새벽, 저 멀리 갈리에프 앞에 혼자 시골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갈리에프는 재빨리 그녀의 뒤를 따라가 준비해간 칼을 들고 그녀의 목을 졸라 기절을 시켰습니다. 아가흐와 마이블락 사이의 비포장 도로길 아래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한 뒤 칼로 그녀의 목을 베었습니다. 폭행을 마친 갈리에프는 뜨거운 그녀의 피로 목을 적신 후 그녀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새벽 예배를 보기 위해 일찍 집에서 나온 듯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저 멀리 버스 한 대가 라이트를 켜고 달려오고 있었고 놀란 갈리에프는 재빨리 그녀를 풀숲으로 끌고 갔으며 버스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갈리에프는 그녀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 그녀의 엉덩이 살과 가슴 부위를 잘라낸 뒤 배낭에 집어넣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져가 며칠 동안 식용으로 사용했습니다. 1979년 1월 25일 오전 아가흐를 지나던 주민이 풀밭에 죽어있는 여성이 있다며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단순 강도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어 종결이 되면서 잊혀져 갔습니다. 첫 번째 살인 사건은 갈리에프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그는 검거된 이후 회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사냥을 좋아하고 즐기지만 여성을 사냥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람 사냥이 시작되었다. 갈리에프는 비번일 때면 배낭을 메고 들판을 걸어 다녔습니다. 사냥감을 물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참 사냥감을 찾고 있던 어느 날 그의 앞에 한 농부 여성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그녀가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가방에서 도구를 꺼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놀란 그녀는 낯선 남자가 다가오자 하던 일을 멈추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런 일에 흥미를 느끼고 있던 갈리에프는 그녀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기 전에 잡으려고 사력을 다해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을 팔로 감싸 숨을 쉴 수 없게 기절시켰습니다.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그녀의 몸짓을 마치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와 뒤엉킨 그의 몸은 잔뜩 흥분해 있었습니다. 1979년 4월과 6월 그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추가로 4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살해 방법은 매번 같은 수법을 이용했고 도끼와 칼로 필요한 부위를 해체했습니다. 그는 그녀들 살해한 후 그녀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살을 도려내 배낭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보관해 약 1개월 동안 식용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을 불러 집안에서 파티를 하던 중 고기가 부족했는데 친구들 몰래 그 고기를 꺼내 요리해 줬다고 합니다. (1979년 8월 21일) 주사가 심한 갈리에프는 소방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 동료 소방관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검거가 되어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갈리에프를 검거한 것은 술에 취해 발생한 단순 실수로 인한 살인사건으로 검거한 것이지 그의 정체를 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리에프는 갑자기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하며 경찰관들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면 할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경찰은 그를 정신감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스크바 세르비스키 인스티투 병원에 입원시켜 정신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정신병원에서는 갈리에프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며 소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전달해 주었고 얼마 후 갈리에프는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병원 시설에 넘쳐나는 환자로 대충 진료를 했던 의사는 평생을 두고 후회할 진료 기록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완벽한 그의 연기로 1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그는 더욱 치밀한 살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석방된 후 고향인 우즈나가시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살인의 갈증을 해소하고 싶어 미쳐있던 그는 곧바로 3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1980년 12월 갈리에프는 집에서 파티를 연다며 여자친구 3명을 초대했습니다. 여성들에게 호의적이고 자상했던 그의 초대에 여성들은 갈리에프가 주방에서 직접 안주를 요리해주자 테이블에 앉아 편하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들은 한참 취기가 올라오던 그때 갈리에프가 가장 취해있던 여성에게 흥미로운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귀에 무엇이라고 속삭이던 갈리에프는 침실이 있는 안방으로 그녀를 데리고 들어갔고 테이블에 앉아 고기 안주와 보드카를 마시던 두 여성은 수군대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침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할 것으로 예상했던 두 여성은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갔던 이유가 갈리에프가 설명했던 게임의 법칙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을 웃다 갈증이 났던 한 여성은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냉장고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수를 꺼내려던 그녀는 냉장고 안에서 본인을 노려보고 있는 한 여성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너무 놀란 그녀는 비명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테이블에 앉아있던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무슨 일인가 하며 냉장고 쪽으로 걸어왔고 냉장고에 담겨져 있던 여성의 머리를 확인한 그녀들은 냉동실 문도 열어보았습니다. 냉동실에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내장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들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안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방 쪽으로 걸어가 살짝 열려있는 방문 틈으로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방 안을 들여다보던 그녀는 피 묻은 도끼를 들고 죽어있는 친구의 무릎 위에 올라타 있는 갈리에프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동안 갈리에프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시신을 절단하고 있었는데 그녀들은 조심스럽게 그 집에서 나와 도망쳤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갈리에프의 집으로 출동했고 그는 그때까지도 발가벗은 채 그녀의 무릎 위에서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광경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피로 물들어 있는 갈리에프는 도끼로 시신을 내려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너무도 충격적인 그의 행동에 검거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리에프는 경찰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벌떡 일어나 도끼를 집어든 채 경찰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무서웠던 경찰은 공포에 떨며 뒷걸음쳤고 이때를 놓치지 않았던 갈리에프는 도끼를 들고 창문을 넘어 산속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추적조차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경찰은 살인범을 쫓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한참 동안 방 안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갈리에프를 추적하기 시작한 경찰은 1980년 12월 19일 사촌 집에 숨어있던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갈리에프의 도피와 은닉을 도와준 사촌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갈리에프를 숨겨주었다는 것이 무죄가 되어 사촌은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갈리에프는 경찰에게 충격적인 범행 동기를 말해주었는데 더럽고 추악한 매춘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세상에서 그녀들을 영원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1981년 12월 3일 법원은 여성 8명을 살해한 살인범인 갈리에프가 이전에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그는 특수정신과 센터로 보내져 8년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특수정신과 치료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그는 호전이 되었다며 마지막 남은 1년을 일반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정부에 부탁했습니다. 정부는 그의 청원을 접수받고 1989년 8월 29일 일반 정신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차량에 태워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송 중에 고통을 호소하며 발작을 하다 교도관들을 폭행하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갈리에프는 예전에 사촌집에서 검거되었던 경험을 교훈 삼아 친척집이나 고향집, 지인집에는 방문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그는 모스크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돌며 수많은 여성을 살해하고 다녔습니다. 갈리에프는 사람 눈을 피해 산속에서 은둔하며 살고 있었는데 가끔씩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 약초를 캐서 도시에서 판매한 후 먹을 것을 사서 산속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경찰은 수도 없이 그를 검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를 검색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의 전단지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숲속에 살고 있다며 갈리에프를 보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차량과 사람으로 산속을 수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 행글라이더와 경비행기를 이용해 사람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수색해 보았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갈리에프는 수사망의 혼선을 주기 위해 본인이 마치 모스크바에 숨어 지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친구에게 부탁해 본인이 아는 지인에게 편지를 붙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우편의 도장이 반드시 모스크바 우체국 도장이 찍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갈리에프의 지인에게 도착한 편지가
모스크바에서 보낸 편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갈리에프가 모스크바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많이 있고 그들이 사라진다 해도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초반에는 편지가 발송된 지점에 수사력을 동원하려 했으나 회의 결과 편지는 그저 허상의 증거일 뿐 수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증거라며 목격자가 여러 명 나타난 키르기스탄의 숲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숲속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얼마 못 가 검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련에서 검거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기보다는 우즈베키스탄 경찰의 검거가 되어 그곳 법정에서 판결받기를 원했습니다. 갈리에프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경범죄로 처벌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소련 경찰이 본인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고의로 물건을 훔쳐 절도죄로 검거되기로 했습니다. 1991년 4월 그는 우즈베키스탄 벌판에서 양을 훔치다 걸리며 계획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우즈베키스탄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소련계 중국인이라며 신분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순 절도죄로 구치소 일반 감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경찰은 그에게 어떻게 해서 우즈베키스탄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냐고 묻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모스크바 경찰청에 신분 확인을 조사 의뢰했고 그가 갈리에프라는 유명한 연쇄 살인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거된 갈리에프는 경비가 삼엄하고 악명 높은 악타스 정신병원에 수감이 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동차 수리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정신병원 생활이 힘들어 사형 판정을 내려달라는 청원을 해보았으나 법원은 그의 청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10여 명의 여성을 살해한 갈리에프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죽을 때까지 악타스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